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아침 식사가 끝나고 원경이 책을 들고 나서자 어느이도 곧장 일어섰다. 어느이는 네 번째 칸 방문 뒤에 머물러야 하므로 굳이 원경을 따라 나설 필요가 없지만 그는 원경을 따라 나섰다. 왜 와? 원경은 엄하게 말했다. 그냥 어느이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참 신통하기도 하지.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을 아이가 아닌가. 할머니가 말했다. 글쎄 말이에요. 매번 원경을 따라 나서네요. 어머님. 엄마가 말했다. 그들이 안방문을 열고 대청에 이르자 일찍 등교한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원경은 성큼 대청을 지나 앞마당을 지나간다. 원경의 발걸음이 평소보다도 더 빠르다. 어느이는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원경 역시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흔적도 없다. 어느이는 당연한 듯 뒤돌아섰다. 그런데 왜 원경을 바짝 따라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이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어느이는 문 뒤에서 가장 가까이 들리는 명심보감을 따라하였다.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죄악이 개작이니라. 태공이왈 견선여가라고 문학요롱하라.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마각하라.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죄악이 개작이니라. 태공이왈 견선여가라고 문학요롱하라.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마각하라. 오빠가 읽는 소리다. 장자 가로되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다 일어나느니라. 태공이 가로되 착한 것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기먹은 것 같이 하라. 또 가로되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수탐하고 악한 일은 물리치라. 원경이 뜻을 보기 좋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읽어나간다. 어느이는 오빠의 글을 그대로 따라한다. 물론 철자를 아는 것과 글자를 짚어가며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이는 언어가 사회적 약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로 따라하면 언어나 문자로 소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로 따라하여야 한다. 학문이란 듣고 물으며 익힌다. 학문이란 배울 학자의 그럴 문도 되지만 물을 문 또는 들을 문도 되는 것이라고 훈장님이 교시 때 들은 기억을 어느이는 드니었다. 더 나아가 학문은 보고 듣고 물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가져야 하느니라. 훈장이 교시에서 나온 말이다. 또 궁금증이란 물음이 전조인데 학문에 있어 궁구는 그만큼 소중하다. 역시 훈장님의 교시이다. 물음은 글자 그대로 묻는 것도 되지만 궁금증을 갖는다는 의미도 된다. 어느이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이는 훈장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이는 그들이 배우는 모든 과정을 전부 따라한다. 궁구한다. 묻는다. 어느이가 직접 대놓고 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는 훈장의 훈시를 듣기에 혼신을 다한다. 하급반, 중급반, 상급반의 교시를 모두 들으면 훈장의 교시를 통하여 어느이가 의구심을 가진 문제들이 나온다. 그것은 책에 궁구가 있고 책에 문제가 있고 책에 답이 있다는 방증이다. 훈장님의 교시는 책에 근본을 두기 때문이다. 훈장님의 훈시에 어느의 해결책이 나오고 재판장의 말씀에 어느의 인생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캐치하였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학동들은 일제히 신문지철을 제각기 찾아들고서 붓글씨 연습을 한다. 어느이는 지시봉으로 아침에 학습한 것을 땅바닥에 써내려갔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드로항 잘 위선자는 천보지육하고 위벌선자는 천보지유하니라. 어느이는 철자마다 수를 내어 읽으며 지시봉을 붓으로 삼고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어느이는 땅바닥을 널찍하게 자리하고 옮겨 다니며 썼다. 휴 하고 쳐다보니 글씨를 벌써 몇 방석 자리만큼 널찍한 곳에 글씨가 빽빽하다. 어느이는 손바닥을 동원해서 때론 신발바닥으로 그것을 지워나갔다. 어느이는 신발바닥으로 글씨를 지우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중천을 지나 C자형 큰 산의 끝자락으로 내리닫고 있었다.
닦고 있다. 하늘은 밝고 쏘솔바람이 부는지 텃밭 위의 산들이 나뭇잎들이 일렁인다. 물 너머의 나무들이 창공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고 그 잎새들도 하늘하늘 물결치고 있다. 어느 이는 글자를 지은 그 자리에 다시 써내려갔다. 땅바닥이 노릇노릇하다. 처음 마당에 써내려갈 때는 굳은 땅이라 연필을 눌러 쓰듯 지시봉을 눌러 썼는데 이제는 바닥이 뽀송뽀송한 게 진실로 붓글씨를 쓰는 느낌이다. 어느 이는 지시봉을 유려하게 잡고 서예가들이 일필해제하는 듯한 모양새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다. 어느새 또 맷방석만큼의 널찍한 곳이 꽉 찼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는 데는 땅 바닥만한 것도 없지. 어느 이는 중얼거렸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 지나간다. 어느 이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았다. 또 한 마리가 앞선 것을 뒤따라간다. 그때 어느 이는 바퀴벌레를 시험해 보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느 이는 뒤따라가는 바퀴벌레를 저지하려고 지시봉을 갖다 대니 바퀴벌레는 요리조리 잘도 피한다. 한참을 스틱으로 막아보지만 역시 요리조리 안간힘을 쓰며 잘도 피해 달아난다. 바퀴벌레도 생명의 주가 주관하는 모양이네. 안 잡히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걸 보니 그런데 나는 너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단다. 단지 너의 삶의 의욕을 시험하고픈 마음이 생겼을 뿐이라. 그런데 아주 활발하네. 사는 게 재밌나 보네. 삶의 의욕이 충만한 걸 보니 어느 이는 중얼거렸다. 한참 후 개미의 무리가 눈에 띈다. 한 마리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언저리 개미가 꼬리를 물고 저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분주하다. 봄날의 짧은 기간을 아는지. 아닌데 봄날은 결코 해가 짧지 않은데. 그런데도 개미가 분주한 것은 개미가 봄에 할 일을 아는 모양이지. 뒤의 개미가 앞개미를 따라간다. 그 앞개미는 또 앞개미를 따라간다. 가만히 보니 앞개미가 연이어 있었다. 그 개미들은 개미굴쑥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뒤의 개미를 본다. 그 뒤에 또 뒤에 개미가 있다. 또 있다. 또 뒤로 마지막엔 그들의 먹이가 있다. 그들이 꼬리를 물고 행진하는 데에는 먹이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햇볕에 반사되는 먼지 형상이 결정체로 된 것 같은 작은 분자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개미들은 온 힘을 다하여 굴에서 결정체의 흙을 물고 나온다. 더 찬찬히 들여다보니 나오는 개미는 흙을 물고 나오고 들어가는 개미는 역시 결정체 같은 것을 물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 하얀 것이 먹이인 게 분명하다. 사람이 시장에 가면 살맛을 느낀다고 하더구만. 개미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와 진배 없는 것 같네. 어느 이는 중얼거렸다. 할머니, 시장에 가면 살맛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창수와 명수가 동시에 질문하고는 마주 보며 웃는다. 엄마 할머니 대화에서 들었지.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듣고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명수가 말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들은 것을 상고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 각인이 된단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가 있단다. 그렇지 않느냐? 평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생활에서 나타날 때는 그 기억이 오래 남지 않느냐? 할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평소에 사람은 무슨 맛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명수가 말했다. 옳다구나.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온 식구가 다 따라 손뼉을 쳤다. 그래서 바퀴벌레나 개미가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저들은 영적 심판을 아니까 저렇게 활발하게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군요. 창수가 말했다. 참 창수는 착실하구나. 할머니가 창수를 칭찬하며 손뼉을 치자 모두 다 손뼉을 쳤다. 예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물건을 파느라 저마다 정성을 다하지 않느냐. 생존 경쟁이지. 할머니가 말했다. 개미의 삶에서 시장 사람들의 삶을 연상하고 시장 사람들의 삶에서 개미의 삶을 연상하고 자기의 삶도 연상하면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까? 명수가 말했다. 놀랍구나 하고 할머니가 손뼉을 치니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하다. 어느 이는 휴 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 위에 새들이 힘차게 봄 햇살을 맞으며 지나간다.
뒤에 따라가는 새는 앞에 날아가는 새를 쫓아가고 앞에 새는 잡히지 않겠다고 탈환하는 것 같다. 그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왜 탈환하는 거야 하는 것 같다. 고개를 내리니 울밖에 나뭇가지에서 움트는 싹이 햇볕에 뚜렷이 반사된다. 어린이는 움트는 새싹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자연스레 고개를 내리니 우란 양지엔 벌써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 있다. 바퀴벌레나 개미나 새나 나무나 새싹이나 저마다 활발하고 씩씩하고 삶의 소망이 가득한 것을 보아 아마 저들은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무는 한들한들 춤을 추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관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인간적 관점으로는 바퀴벌레가 활발하고 씩씩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너는 왜 태어났니? 너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지 않겠니? 사람들이 혐오하여 죽이고 새들에게 쪼아먹히고 너보다 강한 곤충이 너를 괴롭히고 개미는 왜 그렇게 분주하게 일할까? 개미도 마음에 따라서 영적 심판을 받기 때문일까? 재판장이나 카운셀러이 이에 대하여 왜 언급을 회피하였을까? 개미야, 너는 그렇게 고생하며 일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굴에서 나오지도 말고 그냥 사라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네 삶이 훤하게 다 보이는데 이리저리 밟히고 먹이 사슬에 희생되고 아무리 보아도 앞이 컴컴한데 어느 관점으로는 개미가 활발하게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시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아는 것이 확실해.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어? 또 새들이나 나무도 풀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사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아는 게 틀림없어. 어느이는 중얼거렸다. 내 인생에 있어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 삶의 차이가 있을까? 만약 영적 심판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떨까? 내가 태어나 보니 오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양반이고 부잣집이고 애동딸이고 서당에서 글소리가 난다. 나의 백지에 이것이 입력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운명과 팔자에 안주하며 내가 할머니나 엄마의 치맛자락에 묻혀 살다가 엄마와 할머니처럼 환경에 따라 물레를 돌리고 집안일을 하고 부모가 정해준 신랑을 만나 아들, 딸을 낳고 이렇게 운명이나 팔자나 사면이즘을 또 논하며 안주하며 살겠지. 그렇다면 내가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알고 사는 내 인생은 어떨까? 마음과 말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 마음을 영적 심판의 존재에 맞춰 현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학문하면 지금 시대에는 여자가 학자가 된다는 것은 금기이지만 영적 심판하여 선한 영이 내려와 나를 조종한다면 학자가 되어 이 땅의 문명을 깨우치는 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이를 알 수가 없지만 내 영을 수표해 주란 진지하고 존재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생명의 영이 내 영을 그때그때 터치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새들이나 나무나 꽃이나 바퀴벌레나 개미들은 영적 심판의 존재를 모르고도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보여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영적 심판의 존재 즉 재판장의 핵심 사항에 비전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심판을 알고 모르고 차이이다. 그런 생각했다. 다음날 상급반의 교시가 끝나니 정오쯤에 이르렀다. 동시에 두 분이 방문한다. 한 분은 중국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을 왕래한다고 해서 중국통이라 명명하였고 또 한 분은 일본 구라파 미국의 소식이 밝고 그것들을 자주 방문한다고 하여 서양통이라고 명명하는 인사였다. 이들은 할아버지 동문 중에서도 유달리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이나 서양을 다녀오면 꼭 할아버지의 서당에 들르곤 하였다. 대부분 손님은 아침 일찍 집이나 묵었던 곳에서 출발하여 서둘러도 정오쯤에야 도착한다.
언제나 그때쯤에 거의 있는 일이다. 중국에서 온 동무는 머리가 상투를 틀을 만큼 머리가 길지 않았고 갓을 쓰지도 않았다. 당시에 일반 옷인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서양통이라 칭하는 사람은 상구머리에 집업 핸섬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사람은 중국통이었다. 일반 옷에 바지 저고리를 입고 두루마기를 걸치긴 하였으나 차림새와는 달리 매우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얼굴이 갸름하고 한갈색 피부에 눈썹은 짙었다. 콧날이 예사롭지 않게 날카로웠으나 수염은 가지런하며 부드럽게 턱을 타고 흘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 다리가 곧게 뻗어 내리는 것이 절개가 있어 보였다. 자네 잘 있었나? 그는 섬들에 성큼 올라와 두 문이 활짝 열린 곳을 향하며 말했다. 자네 얼마 만인가? 할아버지는 열린 두 문을 나서면서 반가이 맞았다. 휴, 이번엔 오랜만이네. 정말. 중국의 동무이 말했다. 왜 이렇게 한동안 소식이 뜸했나? 자네가 벼슬을 그만두고 중국에 왕래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 현실에 와닿지 않는단 말일세. 중국 이곳저곳에서 성현들을 만났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네. 그래도 그렇지 사람아. 한 3, 4년은 좋게 된 듯 싶네. 자네가 다녀간 지가. 할아버지 음성은 매우 소홀한 듯한 어조였다. 그는 서당을 수없이 찾았다. 그와 동문수학하던 때가 어언 40년이다. 과거에 급제하고 동용되어 벼슬길에 다닐 때는 오히려 서당을 자주 찾지 않았었다. 1년에 2번 정도였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17살까지 동문수학하고 지금 나이가 55살이다. 이는 서양통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당의 상자에 앉았다. 그런데 뭔 뜻이 있다나 주역을 보고 뭔가 깨달음이 왔다나 하여 벼슬도 버리고 가정도 팽개치고 홀로 중국을 돌아다닌다.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어 달에 한 번 서당에 찾아와서 여비를 얻어가고 했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후한 여비를 챙겨주곤 하였었다. 그는 서당 안과 벽과 천장까지 한눈으로 휙 둘러보며 말했다. 이윽고 서당의 첫 번째 칸의 문이 열렸다. 오빠, 어느이는 오빠가 문을 열고 나오자 다가서서는 펄쩍펄쩍 뛰었다. 언경은 무덤덤하니 신발을 신었다. 어느이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언경은 손을 살그머니 뺀다. 어느이는 손 대신 오빠의 우드스의 끄트머리를 잡았다. 언경이 2걸음을 걸을 때 어느이는 3걸음을 걸으려니 발열림의 횟수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이는 언경에게 끌려가듯 한 자세이다. 그들은 그렇게 60분화 되는 앞마당을 대각선으로 걸어갔다.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이 밥상을 들고 서당에 분주히 오가고 있다. 언경은 뜰판과 대청마루를 성큼성큼 지나간다. 어느이는 안간힘을 써서 오빠의 옷을 붙잡고 따라간다. 이제 다 왔어. 손을 놓아. 언경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언저리 다가왔다. 오, 그래.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할머니는 오빠를 보듬으면서 말했다. 휴 하고 어느이는 오빠 옷에 손을 놓고 할머니의 치마 끝을 잡았다. 안방에 상이 차려놓아 있다. 같은 시간에 언경과 어느이 할머니 셋은 안채에서 점심을 먹고 서당의 손님들은 안채에서 차려주는 점심을 먹고 학동들은 도시락을 먹는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어느이는 언제나처럼 지시봉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써 내려간다. 훈도들은 붓글씨를 쓰고 훈장님은 그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번엔 어쩐 일로 서양통과 함께 왔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응, 글쎄 중국통이 이제는 일본과 유럽과 미국을 연구한다나 뭐라나 하고 나에게 소식이 와서 동행하고 있다네. 서양통이 말했다. 그러느라고 3, 4년이 걸린 건가?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네. 주역을 연구하다 보니 세계의 백성들이 생활을 알아야 답이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중국을 갖고 중국을 연구했으니 이제는 일본, 유럽, 미국까지 그 나라 백성들의 실정을 알아야 하겠기에 서양통과 동행하고 있다네. 중국통이 말했다. 그래, 어쨌든 고생이 많네. 자네 고집을 누가 꺾겠나? 누구도 못 꺾지. 못 꺾고 말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버리겠나? 서양통이 말했다. 참, 아드님은 어떻게 됐나? 중국통이 물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손이 귀한 집 어느의 계부는 손주로부터 한 명이 아니면 2명으로 간신히 대를 아슬아슬하게 잇는다.
거기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는지 연락두절 상태이다. 청일전쟁인지 노일전쟁인지 조선에 관계된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이기는 했으나 여섯 동네에서 유독 4대 독자인 아버지만 돌아오지 못하셨다. 그 5 동네에서만 젊은 사람들이 10명이나 차출되었다고 한다. 자손이 풍성하고 형제가 많은 집 자식들은 다 돌아오셨다. 그 후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었다.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는다. 어쩌다 아차 해서 꺼내면 집안은 이내 추상집처럼 숙연해진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계신 서당에서도 그랬다. 가끔 가다가 내방객 중에서 자식 얘기를 꺼내면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숙연 그 자체였다. 슬픔의 침묵이 흐른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은 호의였지만 침묵은 비껴갈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다. 인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4대 독자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거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언성을 높인다든가 얼굴을 부르락부르락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숙연해지는 거다. 그냥 자식 생각만 하면 입술이 천금보다도 더 무겁다. 말한 사람이 문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대꾸를 하고 싶어도 그 무거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목이 메어 나오질 않는다. 내가 상대를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안부를 묻는 자가 얼마나 무한할까. 군자의 도리로서 자기에게 좀 쓴 말이 들려온다고 인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군자라고 할 수 있겠나. 가정사의 슬픈 사연이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말을 꺼낸 사람은 할아버지보다도 오히려 더 처참한 신세이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4대 독자를 잃어버렸지만 손자는 있지 않은가. 그리고 손주의 유업으로 남긴 서당과 유산을 불리지는 않았으나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그는 손주 유업도 다 팽개치고 벼슬도 팽개치고 자식도 아내도 모두 버리고 지역에 미쳐 온 세계 백성들을 구한다나 어쩌나 하고 조선이 좁다고 중국이 좁다고 이제는 일본이 좁다고 하고 유럽까지 가더니만 미국까지 손을 뻗치며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 앞에서 할아버지가 자식을 잃었다고 그 사람을 나불하거나 그 사람을 고깝게 생각할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자식 생각만 하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는 것이다. 이는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겉으로 아무리 막아도 어쩔 수 없는 본능의 반류였으리라. 어른이는 할아버지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그럴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꾸하여야 한다. 할아버지의 생각일 것이다. 학학학학 할아버지의 행동이었다. 할아버지가 말을 하려고 했음이 틀림없었다. 말한 사람이 무한하지 않도록 말을 하려 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어린이는 생각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일까. 어린이가 재판장의 말씀을 전하려 해도 언어 구사가 안 돼서 말을 못하는 심정일까. 그냥 있는 게 좋다. 말을 하려면 착향 목구멍에서 이건 기침도 아니고 생선뼈가 걸린 것도 아닌데 목이 메어 말이 터져 나오지 않으니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을 차라리 않고 그냥 숙연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도 아니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을 꺼낸 사람이 그냥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 사람이 실컷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다만 할아버지가 말 상대를 하지 않을 뿐이다. 말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상대를 못한다고 하여야 타당할 것이지만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옆구리를 툭툭 친다. 왜 그러나 이 사람아 왜 옆구리를 툭툭 쳐? 그럴 때면 누군가 분위기를 바꾸어 말한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수삼 년이 지나도록 하니 아버지 안부는 자연히 금기어가 되었다. 이번에는 서양통과 중국통이 한 통속이 되어서 3, 4년 동안 왕래가 없었으니 둘 다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번 안부는 길게 이어졌다. 아들 문제는 할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유복자인 언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않는다. 애틋함과 안쓰러움이 밀려와서일 것이다. 그래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아들을 낳고 몇 년 만에 임신을 한 아내를 남겨놓고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그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쓰럽겠는가. 말이 4대 독자지 까마득하다. 새색시를 맞아 5대 독자 아들을 낳고 아내가 배부른 채 전쟁터에 가서 포로가 되었는지 전사를 했는지 소식도 모르니
이는 할아버지만의 애틋함과 안쓰러움은 아니었다. 동근이는 안 오냐?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한두 명씩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선 그 집을 방문했다. 우리 동근이는 언제 오냐? 할머니가 애처롭게 그를 향해 물었다. 동근이와는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그도 말을 흐린다. 10명 중에서 9명이 돌아왔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쌀자루를 이고 가서 눈부러 본다. 동근이는 왜 안 오냐고? 동근이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근이는 얼마나 집에 오고 싶을까? 그러기를 온 5년이 다 되어간다. 복중에 있던 딸이 43살이 넘었다. 그러나 오늘 내놓고 유복자로 부르는 사람은 없다. 아빠의 생사를 모르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이는 아빠의 얼굴도 모른다. 왜 모를까? 어느이는 이성의 감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한다. 태중에서 재판장도 만났는데 그리고 그가 나를 보듬어 줬고 나와 대화도 하였는데 아빠는 왜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지 못하는가? 인간은 한계를 넘을 수 없지만 능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어느이는 확신한다. 다만 인간이 능력을 초월하지 못할 뿐이다. 없는 것이 아니다. 안 보인다고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빠는 살아계신다. 초월자가 도와주면 만날 수 있다.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어느이는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슬퍼하지 말아요. 할머니도 슬퍼하지 말아요. 엄마도 슬퍼하지 마세요. 오빠도 슬퍼하지 말아요. 아빠는 살아있어요. 슈퍼내추럴한 능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만나고 보듬고 대화할 수 있어요. 어느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야기가 남들의 귀에 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서당문 뒤에서 아무도 없는 앞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알아듣는 이가 있다. 물론 영적 심판의 존재는 알아듣는다. 하늘 재판장을 알아듣고 기억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계를 초월하여 알아듣고 기억할 수 없다. 하늘에서의 일은 그의 능력이 아니다. 초월자의 힘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만은 인간은 기억을 초월할 수 없다. 인간의 머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태중의 하늘의 일은 초월자의 능력을 힘인 것이고 그 역도 능력자의 힘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영적과 육적의 차원은 인간의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 우리 집 가운데는 아빠의 영향이 농하게 배어나온다. 저녁 나들 쯤인가 싶다. 어느이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징검다리를 건너 대방수에 이르렀다. 할머니와 어느이는 대방수를 한참이나 걸었다. 어느이는 할머니의 목적지가 대방수가 아니라 새턴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쌀의 문은 닫아놓았는지 열어놓았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벌렁 넘어져 있었다. 방 안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한밤중은 아니더라도 다 저녁엔 불이 켜진 집이 더 많은 시간이다. 굴뚝엔 연기가 난 흔적이 없다. 지붕을 올려다보니 니코틴에 절어 개흙처럼 물컹하고 낙조대에 밀려나간 민물처럼 골패진 도랑처럼 움푹 팬 지붕에는 자풀까지 듬성하다. 사람 손이 닿은 지가 10년은 좋게 되어 보인다. 나는 노름꾼이요 술에 쩔은 술조전뱅이요 게으름뱅이다. 비가 오면 분명 천장에서 사방팔방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으려 그릇이란 그릇은 다 동원할 듯싶다. 하기야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란만 그것마저도 포기하지 않나 싶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할머니가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이 없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어느이가 글을 읽는 솜씨에다가 더 목적을 둬도 큰 소리로 불렀다. 예, 안에서 모기만큼의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넘어진 쌀을 간신히 비켜서 앞마당이라야 서너 발짝도 안 되는 길을 걸어 선들 위에 쌀자루를 내려놓았다. 쿵하고 쌀자루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는 어느이의 손을 잡고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나왔다. 할머니 왜 그냥 와? 어느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느이는 보름 간격으로 몇 년 동안 그 집에 통일한 방법으로 왕래를 하였다. 그때마다 전에 내려온 그 자리엔 빈 자루가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오후에 서당에 6마리의 촌장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할아버지는 각 촌장을 둘러보시며 말했다. 각 촌장님은 농사보다 일손이 남는다든가 모자라는 사람을 파악한 것을 보고하시오. 할아버지가 말했다. 촌장회의 서기격인 주사가 붓으로 써내린 보고서를 꺼내 읽어나갔다. 서기는 보고서를 마치었다. 각 촌장은 먹고 노는 사람이 있는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하시오. 할아버지가 말했다. 서기가 보고한 것을 종합하면 5 동네에 그때그때 일거리를 찾는 아르바이트생은
약 남자 아낙네 포함 약 30명, 아파서 누워있는 집은 6가구, 한 집이 애처로운 집이 있다는 것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면 아픈 사람은 돌봐주고 일할 전답이 없는 사람은 도주를 줘서 일하게 하시고 알바를 구하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 간의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서당의 훈장인 동시에 향교의 교장이었고 6동료를 관장하는 참판이었다. 참판은 사또의 직계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장쯤 되는 벼슬이다. 올해 이상이 없으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수업료를 양반 자제로부터 받는다. 훈장은 더 이상 전답을 사지 않았다. 산도 사지 않았다. 땅을 사지 않았다. 그는 자족할 줄 알았다. 지금 있는 전답에서 나오는 소출로 살림이에 남는 것을 나눠준다. 나무할 선상과 뗄나무를 지고하는 산도 충분하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모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손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